자본주의적인 평등은 불행의 결과로서 달성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성장이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의 최종적 결과는 시민 다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전체를 요약하고 그 결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마르크스의 불평등 이론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가능한 한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썼던 용어를 최대한 비슷하게 내지는 똑같게 인용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본론의 핵심을 먼저 한번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치법칙, 착취법칙, 자본순환, 축적법칙인데요. 가치법칙은 자본론 1권의 상품과 화폐, 착취법칙은 자본론 1권의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 자본순환은 자본론 2권의 전체, 축적법칙은 자본론 1권의 자본의 축적과정과 자본론 3권의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에 해당합니다. 자본론을 직접 읽어보면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법칙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화폐 관계로 뒤바뀌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이 2가지 그림 기억나시죠? 이 뒤바뀐 세계에서는 화폐가 물신화되는데요. 경제 현상들은 화폐로 표현되고 개별 생산자들은 화폐과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성을 획득하죠. 화폐가 사회적 관계를 독차지하는 이유가 있죠. 시장에서 화폐가 유일무이하게 노동의 보편적 등가물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화폐를 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은 화폐를 단순한 교환 수단으로 정의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화폐의 사회적 지배를 은폐합니다. 화폐가 재생산하는 전도된 세계에서는 경제학을 통해 자연적 세계로 자본주의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치법칙을 통해서 이 뒤바뀐 세계의 경제적 현상들을 비판할 수 있는데요. 화폐가 노동의 등가물인 한 공동체가 생산한 상품 전체의 가격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 전체와 일치하죠.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경제 이론들은 노동 없는 상품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동 없는 상품에는 가격도 있을 수 없죠. 노동과 분리된 화폐 이론은 가격 있는 상품의 합계가 총 가격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자본 스스로 증식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죠. 그래서 노동의 생산력인데 실제는 이를 자본의 생산력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경제학은 금융위기의 원인 역시도 금융자본의 일시적 방종에서 찾지만 가치법칙에 따르면 금융화로 불리는 금융자본의 팽창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충분하게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본의 과잉이 금융화의 충분 조건이란 거죠. 금융위기의 원인은 과잉 자본을 만드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 자체입니다. 자, 2번째, 착취법칙은 이윤이 무급 노동의 기초에서 노동자가 누리는 풍요는 이윤의 낙수 효과로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본주의적 소유법칙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물을 취득하고 노동능력의 소유자, 즉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임금을 받죠.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여러 번 썼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놓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이것을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자본가는 생산물 가격을 재료비, 감가상각비 같은 생산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는 자본과 노동이 함께 만든 거고 이윤과 임금은 각각 생산에 기여한 만큼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법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의 크기는 오직 뭐예요? 새로 지출된 노동의 크기만큼 결정되죠. 자본의 이유는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무급 노동일 뿐입니다. 착취일 뿐이란 얘기죠. 이런 착취 법칙이 작동하는 경제에서 노동자는 제한적으로만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착취 조건이 노동자의 고용 조건이죠.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착취받지 노동자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부가가치에서 임금 비중이 커지고 이윤 비중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본은 고용을 줄입니다. 실업으로 착취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노동자는 착취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스스로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충분하게 보상하는 생산성의 상승을 달성해야만 노동자는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학이나 심지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임금은 이런 점에서 보면 어불성설일 뿐이죠. 공정한 임금이란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는 임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본순환론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윤율은 자본순환의 과정에서 여러 방식으로 하방 압력을 받죠. 케인스는 자본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제가 직접 그리기도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케인스는 자본순환의 어려움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산설비 같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내구재가 미래의 수입이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물적인 충동으로 투자를 감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자본가는 이 충동을 억제하겠죠. 그리고 안전자산인 화폐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케인스는 유동성 선호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자본가가 투자를 주저하면 자본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침체합니다. 케인스는 이런 경제 침체 해법으로 자본가의 동물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 스스로가 투자에 나서고 금융을 억압해서 자본가가 화폐 소유 대신 어떻게든 투자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거죠. 자본론은 자본순환의 어려움을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요. 투자자본은 재료비, 인건비 같이 상품 판매와 함께 곧바로 회수되는 유동자본과 기계설비 같이 자본순환에 묶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고정자본으로 나뉩니다. 투자자본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추출하는 고정자본의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화폐에서 시작해서 화폐로 돌아가는 순환하는 유동자본의 회전시간 또는 회전 속도입니다. 전자를 마르크스는 생산과정, 후자를 유통과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케인스는 여기서 유통과정만 주목한 거죠. 하지만 케인스의 결함은 고정자본의 생산성과 유통시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고정자본의 생산성 자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케인스의 해법이 도리어 이윤율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로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즉 자본 생산성 하락 국면에서 영향력을 잃었죠. 이게 단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케인스주의가 당대 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의 좌파로 불리는 학자들은 케인스주의의 복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본 생산성 하락 국면에서 케인스적 해법은 도리어 위기를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정위기와 통화위기죠. 자,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본 축적론은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필연적 종착지가 작동 중지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영어로 작동 중지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오래된 합의이자 시민들의 통념이긴 합니다. 신고전파 성장론에 따르면 지속 상태의 경제에서는 인구 증가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 집약도 상승이 없어도 기술 혁신후 노동 생산성이 쭉 상승하면서 자본 생산성도 그만큼 쭉쭉쭉 올라가죠. 경제는 인구 성장과 기술 혁신만큼 성장합니다.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은 바로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대장정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그래프 기억나실 겁니다. 이윤율 그래프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윤율 추이인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적 성장은 내적 모순이 커지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은 노동을 전략해 특별 이윤을 얻으려고 기술 혁신에 매진하죠. 그런데 이런 기술 진보에는 자본이 소모됩니다. 기술 선도 기업이 특별 이윤을 얻을 때는 자본 소모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의 이윤율이 상승할 때인데요. 하지만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필요 노동, 즉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시장 가격이 같아지고 누구도 특별 이윤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소모되는 자본이 전략되는 노동보다 커지면 총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성장론은 자본 소모 없이 노동을 전략한다는 중립적 기술 진보론을 전제로 삼지만 이런 기술 진보는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예외적 기간에만 발생합니다. 마르크스는 중립적 기술 진보론이 아니라 편향적 기술 진보론을 이야기했죠. 기술 진보의 일반적 경향은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의 곤란 속에서 자본의 수익성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저성장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죠. 이윤율 저하를 상쇄할 새로운 자본의 혁명이 없다면 결국 자본주도의 경제체계는 작동이 중지될 겁니다. 이 작동이 중지되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4차 산업혁명론이죠. 1강에서 봤죠? 별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작동중지,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르크스의 고전파 경제학 비판을 현대 경제학으로 확장한 윤소영 교수는 자본론의 성장 법칙을 자본 축적의 S자 궤도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요. S자 궤도는 로지스틱 곡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S자 궤도에서는 편향적 기술 진보로 인한 이윤율 하락이 경제 성장률 추락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윤율 위기 속에서도 경제는 한동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제 성장 탓에 사람들은 이윤율 위기와 경제 위기 간의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윤율 하락 속의 경제 성장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경제 체계는 작동 중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론 모델로 또 실증적으로 이 S자 궤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본순환론 강의에서 살펴봤듯 경제 성장은 자본 생산성과 자본 스톡의 관계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자본 생산성 상승률과 자본 스톡 증가율의 합이죠. 자본 생산성 상승률은 현재 자본으로 생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본 생산성이 상승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죠. 자본 스톡 증가율은 뭘까요?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를 나타냅니다. 투자가 늘면 생산이 증가해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기업의 투자 능력은 자본 생산성, 앞에 말했던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죠. 자본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는 투자 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아마 실제로 판서를 하면서도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는 조건에서 자본 스톡 변화를 로지스틱 모델로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 모델의 S적 성장 모형, 이게 S라고 하는데 S적 성장 보면 증가에서 급증, 급증에서 둔화, 둔화에서 정체로 가면서 성장이 변하는데요. 자, 이 국면을 잘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증가에서 급증 가는 국면 한번 볼게요. 증가에서 급장으로 갈 땐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는 국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편향적 기술 진보로 자본 생산성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첫 현상이 자본 스톡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급증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수입성 하락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자본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기 때문인데요. 자본 생산성 상승기의 관성 탓에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위기를 겪진 않는데요. 자본 스톡 증가율 상승이 자본 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상쇄해버립니다. 이 시기에는 위기보다는 오히려 낙관주의가 시민들의 지배적 정서가 되어버리죠. 기업의 수익성 하락보다는 투자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막 히피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황금기였죠. 어떻게 문화적으로나 생활로나. 한국에서는 언제였을까요? 1990년대인데 초중반이죠. 외환위기 닥치기 전에. 응답하라 1994가 나오던 그 시절. 마이온 마이카가 나오던 그 시절.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급증은 곧 둔화로 이어집니다. 자본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결국 급증한 자본 투자가 부담이 되어 자본 생산성 하락을 가속합니다. 수익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자본 투자를 줄이고 생산성이 낮은 자본을 폐기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생산성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본의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 IMF 이후가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둔화는 이제 정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국면으로 갑니다. 다이어트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나요? 해보신 분 아시죠? 없어요. 결국 자본 생산성은 다시 하락합니다. 수익성 있는 투자를 찾기 힘든 기업들은 자본 투자를 이전보다 많이 줄입니다. 자본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 스톡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니까 경제 성장률은 고꾸라집니다. 장기 침체 또는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자본의 혁명이 없는 한 장기 불황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까지 이어집니다. 국민 경제 자체가 축소 단계에 이르는 건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이라 표현되는 그 시기가 정확히 이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최종적 위기 또는 작동 중지 상태인데요. S자 모델을 한번 실증적 경제 지표로 검증해 볼까요? 자, 이 두 표는 정부 통계기관이 작성한 지표를 가지고 구성해 본 겁니다. 자본 생산성, 자본 스톡, 경제 성장. 이 각각을 구간을 나눠서 증가, 급장, 둔화 정체에 한번 대입해 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S자 곡선, 자본 축적의 S자 곡선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다 이 마지막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라는 거죠. 자, 마르크스는 그렇다, 자본 축적의 S자 곡선의 끝자락 모습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불평등 이론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학은 불평등의 원인을 시장의 불완전한 작동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자본론의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적 성장, 즉 시장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작동 중지로 나아가는 단계에서의 불평등 문제, 특히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현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자본론에서 분석하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본론에서는 불평등의 원인을 소득 격차 이전에 소유권의 격차로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격차도 아니에요. 재산 소유의 격차 이런 게 아니라 소유권의 격차인데요.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은 자본의 소유자가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취득합니다. 노동 능력의 소유자는 어떨까요? 자본 소유자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을 뿐입니다. 자본과 노동은 소유권에서부터 철저하게 비대칭적이며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탓에 자본가의 목표인 이윤 추구에 기여해야만 하죠. 이윤이 뭐예요? 근데 착취죠. 다시 말해 착취받기 위해 고용되어야 하고 더 많이 착취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노동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본가의 운명과 노동자의 운명이 시작부터 존재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분석이었는데요.
이런 소유권의 불평등은 이윤율 변동에서 노동자를 종속시킵니다. 투자의 주체, 보상의 주체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이윤율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쿠즈네처의 묘사처럼 해보자면 이윤율 상승기에는 임금 격차가 증가하다가 요 곡선 기억나시죠?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윤율이 하락하면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데요. 다시 하락합니다. 언제 하락할까요? 아예 이윤율이 정체 상태에서, 즉 자본 축제의 정체 상태가 되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서 임금 격차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격차의 감소는 평등의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불행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적인 평등은 불행의 결과로서 달성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성장이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의 최종적 결과는 시민 다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비참하다는 뜻, 좀 더 마르크스의 말로 한번 그대로 표현하자면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포악, 도덕적 타락이 시민에게 누적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헬조선의 시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론 아까 읽으면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번역에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 이 부분을 우리나라 번역서에서 궁핍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궁핍은 가난을 뜻하죠. 즉 가난이라고 하면 하루 3끼를 먹다 2끼를 먹는 건데요. 사실 미저리라는 뜻은 이런 절대적 가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도덕적 타락이 심화한다는 뜻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참의 첫 번째 성격은 뭘까요? 빈곤입니다. 빈곤은 산업예비군의 증가를 뜻합니다. 자본주의는 산업예비군을 필요로 합니다. 완전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걸 한번 살펴봤죠. 자본주의적 성장은 잘 나가는 시기에도 항상 인구의 일부분을 빈곤 상태에 남겨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윤율이 하락할 때는 이 산업예비군이 증가하죠. 인구의 더 많은 부분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빈곤의 두 번째 성격은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인데요. 이윤율 하락에 대응하는 자본가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기술 진보의 곤란 속에서 기업이 하락하는 수익률을 반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하셔봤을 거예요, 아마. 노동자를 쥐어짜는 거죠. 해고로 노동자를 위협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강도도 높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질도 크게 증가하죠. 이윤율 하락으로 산업 예빈이 증가할수록 이런 노동의 고통과 노예 상태는 더 강화될 겁니다. 비참의 마지막 성격은 무지, 포악, 도덕적 타락입니다. 시민이 자본에 종속되어서 시민적 윤리보다 종사자의 의무 또는 각자 도생의 경쟁에 매달린다는 건데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입시와 취업 준비에 매몰되어서 시민적 교양, 윤리 이런 걸 습득할 기회도 잃고 심지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마저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게 바로 이러한 무지, 포악, 도덕적 타락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식 모습일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소득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시민이 비참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본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이 이윤율 하락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회 파탄이라고 분석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시장의 부분적 조정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변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주의가 바로 이런 변혁의 하나의 역사적 형태였는데요.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사회주의의 다양한 운동들이 그런 하나의 변혁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실의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